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0년 차 30대 주부입니다. 얼마 전 우연히 TV 드라마를 보다가 간이식 에피소드가 나오길래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남편도 간이식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그때 당시를 생각하면 진짜 치가 떨리고 화가 나기도 한답니다. 저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네요. 그때는 시댁 식구들에게 손가락질도 많이 받았지만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잘한 일이었다 생각이 들어요. 저랑 남편은 성인이 되고 처음 만나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바로 결혼을 하게 되었죠.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저도 남편도 일반 회사원이었는데요. 아이들이 태어난 이후에 남편은 갑자기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며 현가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 아이들도 있으니까 좀 더 여유롭게 살려면 무슨 방법이 있어야 할 것 같아. 이번에 그래서 형이랑 만났는데 형이 좋은 아이템이 있다면서 나한테 사업 같이 하자고 하더라고. 나도 처음에는 갑자기 사업이라고 하니까 괜찮을까 걱정했는데 형이 다 생각해두고 준비를 해둔 거라서 나는 그냥 투자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 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사업이라니 갑자기 무슨 소리야? 직장은 어떻게 하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설마 직장 그만두고 사업하겠다는 소리는 아니지? 여보, 지금도 길거리에 가보면 사업을 시작했다가 얼마 못 가서 접는 사람들이 태반이야. 경기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사업을 해봤던 사람도 아닌데 그냥 덜렁 아주버님 얘기만 듣고 사업 시작하겠다고 하면 어떡해? 나도 고민 정말 많이 했어. 근데 두 아이 키우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도 많고 거기다가 우리 지금 집도 없잖아. 전세로 계속 이렇게 이사 다니면서 사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요즘은 아이 하나 키우는데 몇 억씩 든다는데 몇백만 원밖에 못 버는 우리가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겠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알아. 당신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말하는지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사업을 시작할 순 없잖아. 정말 괜찮은 건 맞는 거야? 아주버님, 그전에도 사업하시다가 몇 개는 망해서 접었다고 한 거 아니었어? 나는 조금 고민을 더 해봐야 한다고 생각해. 아직은 아이들이 어리고 우리 둘 다 일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큰 지출은 없잖아. 지금부터 차곡차곡 잘 모으면 나중에 돼서 크게 부담이 되진 않을 것 같은데. 나는 그래도 사업을 하면서 좀 더 수입이 많아지면 그만큼 편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리고 형이 말해준 사업도 지금 점점 뜨고 있다고 하더라고. 나중에 확 뜨고 나서 시작하면 이미 늦는다고 지금 들어가는 게 낫다고 하는데 어떻게 안 될까? 나도 형 말만 믿고 하겠다고 한 게 아니고 주변에도 물어보고 어느 정도 알아보고 당신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래도 안 돼. 당신 사업 전에 한 번도 해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버님이 엄청 자산가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모아둔 돈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말하는 거잖아. 아예 준비된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바닥부터 시작해야 하는 건데 당신 정말 할 수 있겠어? 조금 고민을 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지금 사업하는 건 섣부르다고 생각해.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고 있었던 남편이 무슨 바람이 불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지 기가 막혔지만 그래도 차분하게 남편에게 얘기를 하면서 상황이 마무리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사업을 안 하겠다며 아주버님에게 얘기를 하니 시댁 식구들은 제가 남편의 앞길을 막는다면서 엄청나게 화를 내셨죠. 아니 너는
왜 시작도 안 해본 애를 그렇게 말리는 거니? 형이랑 동생이 사이좋게 사업을 같이 하겠다는데 왜 알지도 못하는 애가 그걸 말리고 있는 거야? 너는 사업을 해봤니? 너도 안 해본 걸 왜 무작정 하지 말라고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지금 너네 쪼들리면서 사는 거 아니었니? 회사원 월급이라고 해봤자 얼마나 된다고 그걸 모아서 두 아이를 키워? 어머님, 그래도 무작정 사업 시작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님 말씀대로 저희 쪼들리면서 살고 있는데 여기서 무작정 사업 시작했다가 잘 안 되면요? 그럼 저희 더 이상 갈 곳도 없어요. 아이들은 이제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데 지금 겨우 모은 돈을 다 사업에 쓰겠다고 하는 게 말이 돼요?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좀 말려주세요. 나는 말릴 생각 없다. 우리 큰애가 사업 수완도 좋고 머리도 좋아서 알아서 좋은 사업으로 알려줬을 텐데 내가 왜 말리니? 사업 잘만 되면 너는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살 텐데 왜 그런 걸 말리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승주가 알아서 잘할 수 있다는데 네가 왜 그걸 말리고 앉아 있어? 너는 그냥 회사 다니면서 아이나 잘 키워라. 그리고 승주 하는 일 말리지 말고. 시어머님께서는 사업을 하겠다는 걸 반대하는 저를 탐탁치 않아 있고 더 이상 아들의 앞길을 막지 말라면서 말을 했어요. 남편과의 오랜 대화 끝에 남편은 사업에 자신이 있다면서 추진했고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동안 아끼면서 모은 돈도 다 투자로 사용을 하게 되었는데 결국 사업은 1년도 안 돼서 망하게 되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투자금을 모두 날린 것에 대해서는 모른 척했고 남편은 저에게 말을 듣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 후회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나는 진짜 잘 될 줄 알고 시작한 건데 이렇게 1년도 못 가서 망할 거라 생각도 못했어. 당신 말 듣고 시작이나 하지 않았으면 그 돈 그대로 있었을 텐데 당신한테 정말 면목 없다.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 당신한테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대신 앞으로는 당신 말만 듣고 딴짓 절대 안 할게. 어쩌겠어. 이렇게 돼버린 걸 내가 뭐라고 하겠어? 그렇지만 앞으로가 너무 걱정이네. 아이들도 너무 어리고 당신 사업한다고 해서 나도 일 휴직을 한 상황인데 앞으로 생계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야. 내가 다시 복직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동안 당신이 아이들을 좀 봐줘야 할 것 같아. 당분간은 당신 바로 취직하기는 어려울 테니까 내가 일을 시작할게. 미안해. 당신 출산하고 나서 얼마 쉬지도 못하고 복직하게 되는 거네. 그래서 말인데 아시는 분이 화물차 사보는 건 어떠냐고 하더라고. 당장은 임대를 해서 탈 수 있는데 나중에 차 구입해서 타다 보면 돈도 많이 벌 거라고 하시네. 운수업 하면서 내가 돈 벌면 그래도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어. 바로 하겠다고 하는 건 아니고 당신 생각은 어때? 그래도 내가 아이들 보는 것보다는 당신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야. 남편은 생계를 위해 운수업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장 둘째가 돌도 안 된 상황에서 제가 바로 복직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남편은 운수업으로 화물차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집에 오는 날이 일주일에 많아봤자 2번 정도였어요. 항상 고단한 생활을 했고 저 역시 홀로 2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죠. 시댁에도 혼자 2아이를 데리고 다녀야 했는데 그때마다 시댁 식구들은 저와 아이들 때문에 귀한 아들이 고생을 한다면서 말을 했죠. 네가 그때 주저하지 않고 승주 바로 사업 시작하라고 했다면
솔직히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다. 승현이가 말하는데 처음에 얘기했을 때 바로 시작을 했으면 잘 됐을 거라고 하더라. 하여튼 사업의 사자도 모르는 애 때문에 이게 뭐니? 너랑 첫 딸린 애들 때문에 승주가 밤낮 없이 일하고. 아이고, 내가 정말 며느리 하나는 잘 뒀다 잘 뒀어. 그럼요, 어머님. 어머님 며느리 하나 잘 뒀죠. 그때 제가 그 사업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는데 기어코하게 만드신 게 어머님이시잖아요. 제 말 들었으면 지금 이 상황 있지도 않았을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머님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애들 아빠 앞길 막는다고 그러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때도 제가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어머님 저한테 화내시면서 사업하게 놔두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아유, 네가 그러니까 네 남편이 밖으로 도는 일을 하는 거다. 마누라가 이렇게 독하게 말해서야 집에 붙어 있고 싶겠니? 하여튼 무슨 조언해주면 고깝게나 받아들이고. 승주가 얼마나 힘들지 안 봐도 뻔하다 정말. 내가 그리고 언제 사업하라고 재촉했니? 네가 너무 승주 잡고 있길래 애 앞길 막지 말라고 얘기한 거지. 그게 그거죠, 어머님. 그런 말 계속 하실 거면 저 더 이상 여기도 못 오겠습니다. 안 그래도 집에 2번 오는 남편인데 저 혼자 애들 보고 이렇게 매번 혼자 애들 챙겨서 시댁 찾아오는 것도 쉽지 않고요. 저 볼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면 더 이상 안 오고 나중에 남편 보고 오라고 할게요. 시모의 독한 말에도 지지 않고 말을 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상처도 많이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버틸 수 있었던 건 남편의 성실함과 가족을 위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밖에선 허튼 짓 하지 않고 열심히 돈을 벌어 집으로 가져다 주었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운전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잔 채 일을 하는 날도 많았죠. 남편에게는 애틋한 마음이 컸지만 늘 항상 걸리는 것은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지만 본 가정을 놓지 못했어요. 남편에게는 형이 있었는데 어릴 적부터 장남이라고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독불 장군으로 자랐고 시부모 역시 형 아주버님에게 의지를 많이 하셨어요. 저희가 결혼을 했을 때에도 시부모님의 차별은 심했었죠. 시댁 식구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는 늘 주인공은 아주버님이셨어요. 예, 이 고기 반찬은 네 아주버님이 좋아하니까 그 앞으로 놓아라. 요새통 승현이가 입맛이 없는 것 같아서 해봤는데 어떠니? 간은 좀 괜찮은 것 같니? 승현아, 어서 먹어봐. 엄마가 어제부터 연해지라고 고기를 채워서 만들었더니 엄청 부드럽고 맛있게 됐어. 네가 좋아하는 반찬들 잔뜩 했으니까 오늘은 밥 2그릇씩 먹고 힘 좀 내. 어머님, 저희도 고기 좋아해요. 같이 나눠서 먹어요. 그릇에 좀 덜어서 놓을까요? 온통 아주버님 앞으로만 반찬들 향해 있으니 저희는 손이 닿지가 않아가지고요. 그릇 좀 가지고 올게요. 저희 쪽으로 나눠가지고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됐다. 상도 좁은데 무슨 거기 나눠서까지 놓아? 여기 나물 무침이랑 생선조림도 있는데 너네 그거 먹으면 되잖니? 이건 우리 승현이 몸보신나라고 만든 거니까 다음에 먹거라. 다음에 내가 해줄 테니까 오늘은 그냥 이렇게 두고. 아이고, 우리 큰애는 얼굴이 왜 이렇게 푸석푸석해졌어? 잠을 또 못 잔 거야? 안 되겠다. 얘야, 너희 아주버님 한약 좀 지어야 되겠으니까
밥 먹고 나랑 한의원 좀 갔다 오자. 어머님, 아주버님, 아까야 일어나셨잖아요. 하루 종일 밥 먹고 잠만 주무셔가지고 그런 거예요. 아주버님도 집에 그만 계시고 밖에도 좀 나가시고 운동 좀 같이 하세요. 어머님, 그리고 이 고기 저희가 사왔는데 같이 먹어야죠. 무슨 아주버님 몸보신하라고 만든 거예요? 저희 다 같이 먹으라고 사온 건데 이러시면 저희 너무 서운해요. 에이, 재수씨, 왜 말을 그렇게 해요? 엄마가 큰아들 걱정돼서 하는 말을 가지고. 아무튼 재수씨는 말에 가시가 있어. 승주가 참 힘들겠네, 정말. 그리고 내가 무슨 잠만 자고 밥만 먹어요? 나 요즘 주식 시작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그렇구만. 그래도 재수씨 가고 나면 분석도 해야 되고 바쁘게 살고 있다니까. 나야말로 재수씨 그렇게 말하면 서운해요. 그래,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아주버님인데 정말 예의도 없이 밖에 좀 나가고 운동하라니. 버르장말이 없게. 예전 같으면 너는 아주버님이랑 겸상도 못한다. 아유, 정말 내가 다 상처받고 있네. 너네는 고작 고기 사온 거 가지고 유세니? 가족들 먹으라고 좀 사올 수도 있는 거지. 홀랑 그거 가지고 이런 식이라니 정말. 그리고 승주 너는 형 좀 본받아라. 형은 벌써부터 투자하고 재테크 하는데 너는 뭐하고 있는 거니? 하긴 그런 것도 승현이처럼 머리가 좋아야 하는 거니까. 너는 그냥 아서라 아서. 결혼 초기만 하더라도 아주버님 위주로 밥이 차려졌고 항상 아주버님이 으뜸이라 말하던 시부모님께서는 아주버님 사업이 망하게 되자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우리의 생활에 거들떠보지 않았던 시부모님이셨지만 그 후로 우리에게 간섭하기 시작했고 그쯤 새롭게 남편과 형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어요. 평생 관심을 받지 못했던 남편은 갑작스러운 형과 시부모님의 관심에 냉정하게 거절하지 못했고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어요. 남편은 형과 사업을 한 것을 두고두고 후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술을 마신 날도 많아졌죠. 특히나 운수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일찍 잠을 자기 위해서 술을 한 잔, 두 잔씩 마시기 시작했던 것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은 운전을 하다가 심한 복부 통증을 느끼게 되었고 검진을 받게 되었는데 간암 통보를 듣게 되었어요. 이미 상황이 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간이식을 받아야 할 정도였죠. 아이고 선생님, 저희의 상태가 정말 나쁜가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건가요? 치료를 하면 살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어떻게든 할 테니까 더는 걱정하지 마시고 방법만 알려주세요. 저희 아직 30대밖에 안 되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아프게 된 거거든요. 제발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는지 말해주세요. 가족분들이 다 이렇게 모이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김승주 씨는 간암이십니다. 현재로서는 간이식을 받는 것이 최선이라 볼 수 있고요. 뇌사자에게 간이식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가족분들이 이렇게 다 계시니까 생체 간이식도 가능하다는 점 설명해 드립니다. 가족 간 간이식이 가능하신데 일단은 적합성 검사를 해보셔야 하니 일정을 한번 잡아보시죠. 적합성 검사요? 저희 가족 중에서는 우리 애랑 혈액형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 검사를 하나마나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우린 너무 나이도 많고 지형도 건강이 좋지 않아서 그러면 뇌사자 기증만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아니 진주야, 너는 승주랑 혈액형 같지 않니? 어머 그러네. 선생님, 저희 며느리가 혈액형이 같거든요. 그러면 맞을 수 있지 않나요? 아, 혈액형의 경우에는 상관없습니다. 보통 뇌사자 간이식의 경우 혈액형이 같아야 가능하다고 보지만 생체 간이식의 경우에는 혈액형이 같지 않아도 가능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분 혈액형이 AB형이시기 때문에 모든 혈액형에서 받을 수 있고요. 따라서 아내분뿐만 아니라 어머님, 아버님과 형님께서도 적합성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좀 더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아들을 살려달라고 했던 시모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가족들 간 간이식이 가능하고 적합성 검사를 받고 나서 결정을 하게 된다고 했지만 시댁 식구들은 아무도 자신이 하겠다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검사를 받겠다고 했지만 시댁 식구들은 검사조차도 하지 않겠다고 나섰죠. 우선 저는 적합성 검사를 해보려고요. 남편이랑 혈액형도 같고 그러니까 저는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저는 한 핏줄이 아니니 어머님이랑 아버님, 아주버님까지 일단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가족들끼리 이런 것도 더 잘 맞을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맞춰서 검사 받으러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다. 우리는 됐고 너만 적합성 검사 받아보거라. 혈액형도 같으니 너한테 받는 게 더 맞지 않겠니? 괜히 검사하는 것도 그렇고 검사하다가 안 맞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서운하겠어. 그냥 진작에 잘 맞을 것 같은 사람만 받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러니 네가 적합성 검사 받아보고 결과 한번 들어보자꾸나. 그리고 뇌사자 간 기능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영 방법이 없는 건 아니잖니. 그래, 엄마랑 아빠는 나이도 있고 지금 간이식하면 조금 그렇지 않나? 나도 요즘 통 몸도 안 좋고 어차피 우리는 검사를 해도 좋은 결과 못 받을 게 뻔한데 차라리 재수 씨가 혼자 검사 받는 게 낫지. 그리고 의사 선생님 말로는 뇌사적 간기증도 있다잖아요. 이런 걸로 서로 부담 주는 것보다 잘 맞는 사람이 먼저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무슨 소리세요? 의사 선생님이 다 검사 받아볼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저희는 아직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저까지 아파버리면 저흰 더 답이 없는데요. 어머님, 아버님 해봤자 지금 50대시고 평생 술, 담배 안 하셨잖아요. 이건 아주버님도 마찬가지고요. 건강이라고 하면 세 분도 건강한 편인데 다 같이 받아보시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무슨 검사를 다 같이 받자는 거니? 말했잖아. 형은 몸이 안 좋고 우리는 나이가 많아서 줘도 좋지 않은 간일 거라고. 그냥 너만 받으라니까. 너만 받아도 잘 맞을 거라고 나올 거다. 너는 젊고 승주랑 혈액형도 똑같잖니. 일단은 네가 받아보라니까. 너는 남편 안 살릴 거니? 지금 와서 검사 때문에 이러쿵 저러쿵 해야 되겠니? 시댁 식구들은 아무도 검사를 하겠다고 나서지 않았고 다들 저보고 검사를 받아보라고만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이런 태도에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무엇보다 상처를 받은 건 남편이었죠. 저는 남편을 살리고 싶었기 때문에 검사를 했습니다. 다행히 제 간의 상태도 좋고 남편과의 적합성 검사도 좋게 나와
간이식이 가능했습니다. 이 소식이 시댁에 전해지자 시댁 식구들은 자기 아들 살 수 있겠다면서 갑자기 저한테 잘해주시더라고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래, 간이식을 하는 게 무섭고 겁이 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간이식을 하기 전까지 정말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아이고 애야, 무리하지 말고 누워서 쉬렴. 아이들도 다 내가 봐주고 밥도 다 챙겨줄 테니까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누워있어.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다. 건강해야 나중에 회복도 잘한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잘 쉬고 잘 먹고 있어야 된다.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니 애들도 그냥 내가 우리 집으로 데리고 가서 봐줄 테니 너는 걱정 말거라. 정말 고맙다. 우리 아들 살려줘서. 어머님, 괜찮아요. 저는 제 남편 살리는 건데요, 뭐. 아이들도 데리고 가지 않으셔도 돼요. 평소랑 똑같이 생활해야 저도 부담 없을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너무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돼요. 어머님 말대로 가족이니까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이 건강해야 저희 가족도 행복하게 잘 지내죠. 그러니까 이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내가 참 무슨 복이 있길래 이렇게 좋은 며느리가 들어왔나 모르겠다. 그동안 나한테 많이 서운했지? 큰아들만 아들이고 작은 아들은 서울에서 너도 많이 서운했을 거라 생각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옛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 그래도 이번에 작은 애 아프고 나니 우리 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아들인지 알게 되었단다. 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수술하기 전에 무리하지 않고 컨디션도 잘 조절하렴. 갑자기 태도가 바뀐 시댁 식구들의 모습에 깜짝 놀랐지만 그래도 이렇게나마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는 것에 한편으로는 다행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간이식 날이 오고 저희는 간이식을 하기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공여자 방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들어와서 전화 통화를 하더라고요. 목소리를 들어보니 시모였습니다. 아니, 그래서 오늘 둘째 아들 간이식을 한다니까? 그래. 안 그래도 나한테 검사 받으라고 할까봐 혼났는데 이렇게 저렇게 말하니 하라고는 강요하지 않더라고. 다행이지 뭐. 졸지에 간 내놓아야 할 줄 알았는데 며느리가 맞는다고 해서 그냥 며느리 간 이식하기로 했어. 난 또 안 맞으면 어쩌나 했는데 다행히 맞는다고 하니 뭐 나야 좋았지. 쟤는 뭔 생각으로 간이식까지 하겠다고 하는지 몰라? 아니 그니까 나중에 간이식 해주고 유세 부리는 거 아닌가 몰라. 고작 간 조금 떼어준 거 가지고 유세하진 않겠지? 난 벌써부터 그게 걱정이네. 안 그래도 이번에 컨디션 조절하라고 애들 봐주고 집안일 해주고 그랬더니만 아주 그냥 시험이 못 부려먹어서 안달났더라고. 아휴, 앞으로도 그럴 거 생각하니 기가 막힌다 정말. 나도 들어보니까 간 주는 사람도 후유증 생길 수 있다고 그러대. 뭐 후유증 생기는 사람이 많은가? 후유증 생기면 얘네 나보고 아이들까지 다 떠맡아 보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뭐 간이식 잘 되면 이혼하라고 해야지. 뭐 쟤까지 꽤 버틸 수나 있겠어? 3천만 원 정도 주고 떼내면 되지 않겠어? 어머님,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 거세요? 3천만 원 주고 떼내다니요? 그리고 제가 언제 어머님 부려먹었다고 그러세요? 아니 어머님,
지금까지 그런 생각으로 저한테 잘해주셨던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네요. 저 간이식 못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간이식 절대 못하겠네요. 전 재산 30억 저한테 다 주신다고 해도 수술은 안 하겠습니다. 어머머머, 너 언제 거기 있었니? 아니 얘야,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진짜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아는 지인이랑 통화하다 보니까 그냥 하는 말이었어. 아무리 그래도 내가 우리 아들 살려주는 며느리한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니? 그런 게 아니라 아무튼 일단 수술을 해야지. 지금 바로 수술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렇게 무작정 가버리면 어떻게 하니? 어머님, 그럼 무슨 뜻으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들은 살리고 간준 며느리는 간만 받고 버리시려고요? 어머님 안 그래도 저희 남편이랑 아주버님 차별하는 것 때문에 저도 속상했는데 이제는 아들이랑 며느리도 차별하시려고요? 저 더 이상 이런 집안에는 뭘 해드릴 수가 없겠네요. 간이식 못 해주겠으니 어머님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병원에서 더 이상 간이식을 해줄 수 없다고 말을 하고 나와 버렸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간이식은 진행이 되지 못했어요. 남편은 뒤늦게 그 상황을 알고 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그런 얘기한 거 다 들었어. 당신한테 정말 미안해. 내가 당신한테 면목이 없어. 간이식 받는 것도 미안했는데 그런 말까지 듣게 했다니 너무 미안해서 뭐라고 할 말이 없네 내가. 그리고 나 당신 간 절대 받을 수 없어. 전부터 얘기를 했어야 한 건데 나도 살고 싶었는지 당신이 간을 준다고 하니까 선뜻 말리지 못했어. 당신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 어머님이 그렇게 말한 건 너무 화가 나고 나도 용서할 수 없지만 당신한테는 하나도 나쁜 마음 없어. 그러니까 다시 일정 잡고 이식 수술하자. 내가 당신한테는 꼭 줄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일정 잡고 다시 해. 의사 선생님한테도 다 말씀드려 놓았어. 의사 선생님도 일정만 다시 잡아서 하면 될 거라고 하셨어. 당신 마음 알아. 그런데 이제는 당신 간 절대로 받지 못할 것 같아. 내가 그 간 받고 다시 산다고 해도 이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 같아. 엄마랑 아버지 그동안 나랑 형 차별한 것도 나 다 알고 있는데도 그냥 부모니까 형제니까 참았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어. 그리고 암 진단금을 받았는데 일단 당신한테 다 줄게. 이거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써도 되니까 일단 받고 있어. 난 이 돈 필요 없으니까. 엄마 아버지한테는 당신이랑도 안 산다고 말해놓았어. 그러니까 병원도 당신 이제 안 오는 게 좋을 것 같아. 혹시라도 내가 잘못되면 사망보험금도 당신한테로 주게 해놓았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지금까지 못난 남편 때문에 고생 많이 했네. 정말 미안해. 당신 이제 간이식 받고 그러려면 돈이 필요할 거야. 이거 당신이 가지고 있다가 병원비로 써야지. 이것도 나한테 주고 병원도 오지 말라고 하면 어떡해? 내 간을 못 받겠으면 다른 식구들 적합성 검사라도 받게 해야지. 남편은 모든 상황을 미안하다고 한 후에 많은 돈을 저에게 이체해 주었습니다. 그 뒤로 시모와 아주버님이 집으로 찾아와 당시의 상황을 얘기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간이식을 해달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재수씨, 그날 그렇게 가버리는 게 어디 있어요? 엄마가 그냥 한 말 가지고 삐진 거예요? 아유, 재수씨. 아무리 어리다고 하지만 너무 어리네.
그거 그냥 어른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삐져서 병원에도 안 오고 남편도 안 보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승주 간 이식 할 거죠? 일정 아직도 안 잡았던 것 같은데 가서 얼른 일정 잡고 수술해야죠. 그래, 내가 미안해. 근데 그거 그냥 해본 말이지 진짜로 너한테 돈 주고 떼어내려고 한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너한테 대했겠니? 그건 그렇고 아직 간이식 날짜 다시 안 잡았더라. 너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는 시어머니고 남편은 남편이지. 이렇게 나 몰라라 하면 안 되는 거다. 내가 저번에 잘못한 거 있어서 뭐라고 안 하고 넘어갈 테니까 당장 내일 가서 수술 날짜 잡거라. 진짜 뻔뻔하시네요. 이렇게까지 찾아오고 뻔뻔하게 수술 다시 잡으란 말도 하시고 안 그래도 뻔뻔한 줄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막장일 줄 몰랐네. 그렇게 귀한 아들 살리고 싶으면 당신네들이 검사 받으세요. 검사 받아보시고 아무도 맞지 않는다고 하면 그때 돼서 제가 수술할 테니까요. 일단은 검사 받으시고 그 결과 저한테 가지고 오세요. 아니, 네가 맞는데 우리가 왜 검사를 해야 하니? 그리고 나랑 아버지는 나이가 많아서 살 날도 많지 않은데 그간 주고 나서 아프면 어떻게 살라고 그래? 그리고 형은 원체 몸이 약해서 이식을 못 해준다니까? 어차피 해봤자 맞지도 않을 걸 왜 고생해서 검사를 하냐고? 그냥 네가 맞으니까 네가 해주면 되지 않니? 와, 누가 들으면 어머님 한 80세는 되는 줄 알겠어요. 어머님 고작 이제 50대셨고 아버님도 50대시잖아요. 평생 건강 챙긴다고 술, 담배도 안 하시고 맨날 운동 나가시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저처럼 육아하면서 체력 없는 것도 아니시고 건강에 좋다는 음식 다 챙겨 드시고 계시잖아요. 거기다가 아주버님은 누구보다 건강하지 않으세요? 저번에 건강검진했을 때도 그은한 염증 하나 없다고 자랑까지 하셨잖아요. 몸이 약하신 분이 지금까지 골프며 축구며 테니스며 운동이란 운동은 다 하시고 다니신 거예요? 누가 들으면 간이식 못 해주는 몸인 줄 알겠어요. 아니, 재수씨, 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없는 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미 재수씨가 맞는다고 결론이 나왔는데, 왜 자꾸 그렇게 말하냐고? 왜? 재수씨, 남편 안 살리고 싶어요? 무서워서 그래요? 아니, 전에는 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왜 딴소린데? 일단 간이식 받고 나중에 서운한 거 풀면 되잖아요. 어린애도 아니고 왜 이랬다 저랬다 해요? 참나. 그니까 내가 이딴 집구석에 간이식 해주고 싶지 않다고. 말귀를 못 알아쳐듣네. 내가 지금까지 말 안 했어? 당신네들 검사 받아보고 다 안 맞는다고 하면 그때 내가 해준다고. 자기네는 무서워서 검사조차 안 받고 있는 주제에 뭐라고? 어린애도 아니고 이랬다 저랬다 하냐고? 간이식하라고 협박하는 거 아니면 당장 나가요! 시댁 식구들은 제가 거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이식을 종용하였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자 시댁 식구들과 연을 끊겠다며 나섰죠. 그 후에 다행히 내사자 간기능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겨우 남편은 간이식을 받게 되었어요. 남편은 다행히 회복이 빨랐습니다. 그 후에 시모의 연락을 받고 왜 시모가 간이식에 집착을 했는지 알게 되었죠. 승주, 잘 회복하고 있다는 소식은 들었다. 네가 참 고생을 많이 했구나.
내가 가보고 싶은데 승주도 저번 일로 마음이 많이 상했는지 나랑 만나지 않으려고 해서 말이야.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내가 너한테 전화해 본 거다. 안 받을 줄 알았는데 받긴 하네. 어쨌든 저번에 승주 간암 진단 받았으니까 너네 진단비 받지 않았니? 그거 꽤 될 텐데. 네, 남편이 이곳저곳 안부원 많이 들어놓았더라고요. 진단비는 받은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전화하셨어요? 아직 남편이 회복 중이라 말은 못했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고 해서 남편이 더 이상 어머님, 아버님, 아주버님이랑 연락은 안 하고 싶다고 한 것 같은데 어쩐 일로 연락을 해주신 거세요? 혹시 진단비 때문에 진짜 연락하신 거예요? 아니, 그 진단비 말이야. 혹시 나한테 좀 줄 수 있니? 아니, 이번에 너희 아주버님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승주 간암 진단 받기 전에 말아먹은 거긴 한데 간암 소식 전해지고 말을 할 틈이 있어야 말이지. 어쨌든 이렇게 말하게 돼서 좀 그렇긴 하지만 어차피 너희는 그거 다 쓸 것도 아니고 조금 도와줄 수 있지 않니? 네? 보험금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저한테 간이식하고 아들 살려놓으라고 하신 거군요. 그 보험금 다 저한테 오니까 나중에 아들 잘못되면 한 푼도 자신들 받지 못할까봐 그런 거네요. 진짜 대단들 하십니다. 저 이 보험금 절대 드릴 수 없어요. 아들 생명 아까운 줄 알고서 그런 줄 알았는데 결국 아까운 큰아들 때문에 그러신 거네요. 그러면 더더욱 드릴 수 없습니다. 아이고 얘야, 이번에 이거 못 막으면 우리 다 나앉게 생겼다. 큰애 잘해보려고 사업한 건데 사업이 알잖니.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내가 평생 너 모시면서 살 테니까 딱 한 번만 도와다오. 큰애도 저번에 너한테 그렇게 말한 거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자존심 때문에 말 못하는 거지. 속으로는 다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니까. 제발 이렇게 부탁하니까 조금만 도와다오. 뻔뻔하게 돈부터 달라고 하는 거 보니 역시 어머님은 달라진 게 없네요. 제 앞으로 와서 무릎 꿇고 빌어도 절대 안 됩니다. 해결하고 싶으시걸랑 그 아까운 큰아들한테 해결하라고 하세요. 남편 다 죽어갈 때도 본인들 몸만 생각해서 공여자 검사도 안 받고 버티신 거 아니세요? 그래 놓고서는 남편 보험금을 탐내다니 이런 도둑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앞으로 모든 전화 차단하겠습니다. 어이없게도 아주버님이 사고를 친 것 때문에 시댁 식구들이 나앉게 생겼고 그걸 남편의 보험금으로 막아달라는 전화였습니다. 저는 너무나 기가 막혔죠. 전 절대 안 된다고 거절을 했고 모든 전화를 차단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시댁 식구들은 결국 재산들을 다 처분하고 시골로 내려가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버님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사업 구상하면서 여기저기 투자해달라고 말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남편은 회복 후에 자신은 시댁 식구들과는 이제 남이라면서 저와 아이들을 위해 살겠다고 했어요. 현재도 꾸준히 운동하면서 건강을 챙기고 있습니다. TV 드라마 속에서나 나왔던 이야기를 제가 실제로 겪었다고 생각하니 참 놀라운 일이었긴 했구나 싶어 참 씁쓸합니다. 10손가락 중에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있더라고요.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 챙기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동탄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3달 전에 시동생의 예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이 눈앞에 펼쳐졌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시동생의 직업은 치과 의사로 시댁 집안의 자랑이에요. 어디를 가던 시모는 시동생 자랑만 하고 다닙니다. 반대로 남편은 파이프 가공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기름 냄새 난다며 항상 창피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아내인 저로서는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었고 시어머니가 남편을 마음에 안 들어 하는 만큼 저 또한 살갑게 다가갈 수 없겠더라고요. 시모도 제가 거리를 둔다는 걸 알고 계셔서 그런지 저에 대한 감정도 좋지 않았어요. 제가 기분이 상했던 이유는 남편이 공장에서 힘들게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어요. 시동생이 머리가 좋아서 공부에만 집중시키려고 금전적인 지원을 해줘야 했었는데 시부모님은 남편이 뒤에서 도와주길 바라셨고 집안의 가장이면 동생이 잘 될 수 있게 이끌어줘야 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강제로 사회로 뛰어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남편도 꿈이 있었고 대학교에 입학도 하고 싶어 했지만 시부모님은 남편한테 들어가는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렇다고 남편이 공부를 못한 건 아니었습니다. 반에서 10등 안에 들었지만 시동생은 전교에서 1, 2등을 다툴 정도로 월등해서 시부모님 눈엔 남편이 보이지 않았던 것 뿐이었어요. 저는 남편이 동생 때문에 자신의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졌어요.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 꿈이 뭐였냐고 물어보니 남편은 변호사가 되는 걸 꿈꿔왔다고 했었습니다. 학창시절 때 성적이면 충분히 가능했었지만 시부모님은 금전적인 지원을 시동생에게 쏟아부었던 터라 남편을 지원해줄 돈은 없었어요. 오히려 남편에게 공장에서 일을 하라고 등 떠밀었었죠. 가족을 위해선 희생할 수밖에 없었고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남편은 지금까지 파이프 공장에서만 죽어라 일만 하다가 최근에 따로 공장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아직 자리를 잡아가는 시점이라 눈에 띄게 많은 돈을 만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어서 시간이 흐르면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놓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은 과거에 시동생이 잘 될 수 있게 도와준 걸 후회하지 않아요. 시동생 또한 항상 남편의 노력을 감사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가끔 치과 일이 끝나고 퇴근하면 저희 집에 왔었는데 술 한잔하면서 남편이 얼마나 고생하며 살아왔었는지 들려줬었어요. 공부에 더 열중했던 것도 남편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었다며 고마워했었고 시동생과의 관계는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모는 남편과 시동생이 만나는 걸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시간이 몇 시인데 우리 막내 아들 집에 보내지 않고 아직까지 술을 마시고 있는 거니?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생각이 없는 거냐? 도련님이 애도 아니고 나이가 몇인데 혼자 알아서 판단하고 결정할 나이죠. 이제 들어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형제끼리 시간 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 막내 아들이 곧 결혼하는 거 몰라? 앞으로 행동 하나하나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계속 술 먹자고 끌어들이면 새며느리가 뭐라고 생각하겠어? 그쪽 집안 법조인인 거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괜히 쓸데없는 말 나왔다가 파혼이라도 당하면 네가 책임질 거니? 내가 좋게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하면 되는 거지. 어디서 지금 토를 달고 있어? 그나들 좀 바꿔봐라. 할 말이 있으니까 좀 바꿔보라고. 너는 한 번 말하면
내 말 좀 들어라. 네, 전화 바꿨어요. 동생이랑 오래간만에 술 한잔 하고 싶어서 부른 거예요. 결혼하면 앞으로 시간 내기 더 힘든데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실 수 있잖아요. 이해? 나보고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해 달라고? 지금 시간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12시가 넘어갔잖아. 나는 우리 세종이 이미지에 조금이라도 흠집 나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오늘이 마지막이다. 다음부터는 이런 쓸데없는 약속 잡지 말거라. 너 때문에 그 집안에서 한마디라도 나온다면 평생 얼굴 못 볼 줄 알아. 어머니는 맨날 세종이밖에 모르세요? 제가 이상한 사람도 아니고 동생이랑 오래간만에 술 한잔 하고 싶다는데 왜 그쪽 집안 눈치를 봐야 하는데요? 제가 창피하세요? 그런 파이프 가공 공장에서 일하는 너랑 지가 의사랑 어울린다고 생각하니?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 집에 오고 싶어도 형이라고 말도 못하는데 너는 눈치도 없니? 요즘 한창 결혼 준비 때문에 쉴 시간도 없는데 술 먹으면 다음날 무조건 지장 있는 거 알면서 생각 없이 행동하는 네가 정말 한심하게 보인다.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앞으로 2번 다시 세종이 불러서 술 먹지 말거라. 개인적인 자리를 아예 만들지를 마. 막내 아들 바꿔봐라. 아, 엄마. 제가 아까도 좀 늦을 거라고 했었잖아요. 엄마한테 형 집에 간다고 하면 가지 말라고 하도 난리칠까봐 일부러 말 안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다음날 일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술도 마시지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형이 희생해서 얻어낸 결과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정말 고마웠다는 말도 좀 하고 싶어서 형이랑 형수 얼굴 보러 온 거예요. 엄마 아들 문제 없으니까 너무 예민하게 그러지 마세요. 엄마는 형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옆에서 전부 지켜봤으면서 이제 목표 달성했으니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엄마가 형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면 좀 좋아요? 원래 장남은 다 그런 거야.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그런 삶이 당연한 건데 무슨 따뜻한 말이 필요하니? 엄마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너는 결혼 준비에나 신경 써라. 이득되는 게 뭐가 있다고. 공장 기름 냄새 나는 거기에 가서 시간을 뺏기니? 엄마는 너 하나만 있으면 된다. 너희 형한테는 기대할 게 하나도 없다. 시동생은 시모의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는지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남편과 저는 시모가 뱉은 상처되는 말들이 너무 가슴 아프게 다가왔었습니다. 시동생은 괜히 와서 남편한테 상처 준 것 같다며 미안하다고 나중에 다시 연락 주겠다면서 시댁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남편은 술을 상당히 많이 마셨고 그동안의 고생을 알아주지 않는 시모에게 많이 서운했는지 결국 술잔에 눈물을 떨어뜨렸습니다. 제가 위로를 해줘도 소용없었고 감정이 북받쳐 오른 남편의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저는 그날 이후 시모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쌓인 상태로 며칠 뒤 예식장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시동생의 결혼식 날 기분 좋게 가야 하는데 시모가 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라 컨디션이 상당히 안 좋았었고 그렇게 시모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자 웃으면서 인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좋은 날인데 너희들 표정이 왜 그 모양이야? 이제 하객들도 많이 올 텐데 인사할 때도 그런 표정 지을 거니? 이미지 관리 잘해라. 어떤 집안인지 다들 알지? 예비 동서네가 법조인 집안인 게 무슨 상관인데요? 저희가 왜 이렇게까지 표정 관리가 안 되는지 전혀 모르세요?
어머님이 며칠 전에 전화하셔서 했던 말 기억 못 하시는 건 아니죠? 좋은 감정으로 전화 통화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에 대해 온갖 안 좋은 말만 전부 늘어놓으시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지 않았잖아요. 이런 말까진 안 하려 했는데 그때 이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아세요? 도련님이 치과 의사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누구 때문인데요? 아이고, 그래서 내가 그때 한마디 했다고 아직까지 꿍하고 있던 거였어? 한두 살 먹은 아이들도 아니면서 그것 가지고 인상 쓰면서 예식장 분위기까지 안 좋게 만들어야 되겠어? 그리고 쟤만 고생했니? 나도 뼈 빠지게 일해서 내 아들 의사 만들라고 지원해 줬었다. 저놈이 막내 아들보다 머리가 좋았다면 당연히 입장이 바뀌었었겠지. 자기 자신도 동생보다 머리가 좋지 않으니까 아무 말 하지 않고 도와준 건데 이제 와서 뭐 어쩌자는 건데? 너희들 예식 끝나고 따로 얼굴 좀 봐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들 하곤 아주 틀려 먹었네. 기분 좋게 집에서 나왔는데 너희들 때문에 나도 표정 관리가 안 된다. 너 나랑 따로 좀 얘기하자. 남편은 시모의 막말에 얼굴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 시동생이 기분 좋은 결혼식 날 분위기는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통화를 했을 때 상처를 줬으면 좋게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시모는 오히려 저희 부부에게 더 크게 화를 냈어요. 저도 마음 같아서는 한꺼번에 쏟아내고 싶었지만 최대한 참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따로 할 말이 있다면서 제 손목을 잡곤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더니 목소리를 높여 화를 냈어요. 너희들 정말 이럴 거야? 내가 돌아버리는 걸 보고 싶은 거니? 적당히 하라고 했지? 경고했으면 눈치껏 뒤로 물러날 줄도 알아야지. 하객들 점점 몰려오는 거 뻔히 보고 있으면서 태도가 그게 뭐야?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고 했으면 그만하면 되는 거잖아. 결혼식을 망치려고 작정한 거니? 나 더 이상 흥분하게 하지 마라. 저도 정말 할 말 많았거든요. 왜 그이한테만 뭐라 하시고 무시하는 건데요? 며칠 전에 그이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쏟아냈는지 아세요? 어머님이 배 아파 낳은 자식이잖아요. 동생을 위해서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공장에서 일만 하던 어머님 큰아들이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그이가 꿈이 뭐였는지는 알아요? 변호사가 꿈이었대요. 그런데 도련님이 좀 더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어머님은 사람 꿈을 짓밟았잖아요. 제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펜을 굴려야 되는 사람이 공장에서 파이프 가공 일만 하고 있어요. 그럼 동생을 위해 고생한 만큼 보상은 안 해줘도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건데 전화통화로 온갖 상처되는 말로 평생 씻지 못할 마음의 상처를 남기셨으면 오늘 저희가 왔을 땐 전에 통화할 땐 미안했다는 말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거고 그 한마디면 충분히 좋게 넘어갈 수 있었어요.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건 저희가 아니라 어머님이라고요. 오늘은 어떻게든 참고 넘어가겠지만 결혼식 끝나면 두 번 다시 어머님 얼굴 볼 일 없을 거예요. 뭐래도 어차피 욕만 먹는데 뭐하러 이런 관계를 유지해요? 어머님도 그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사라져주면 되는 거잖아요. 결혼식 아무 문제 없이 끝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 없진 않아요. 어머님은 도련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죠? 그이한테 상처 줬던 거 나중에 100배, 1000배로 돌아갈 거고 그때 돼서 땅을 치고 후회하셔봤자 어머님 곁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도련님도
어머님한텐 서운한 게 많던데요. 시모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손을 높이 치켜 올렸어요. 저는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고 시모를 노려봤고 흥분을 했는지 거칠게 숨을 내쉬더니 결혼식이 끝나면 좋게 넘어가지 않을 거라며 먼저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시모에게 그동안 쌓였던 말하지 못한 불만들을 한 번에 쏟아내서 그런지 온몸이 떨려왔었어요.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는 상태라 잠시 숨을 고르며 앞으로 시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처리해 갈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시모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불쾌한 목소리가 신경 쓰이게 만들었고 또 남편한테 한 소리 하는 것 같아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 비상계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는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시모가 남편이 아닌 저희 엄마와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시동생이 결혼한다는 건 알고는 있었는데 오실 줄은 몰랐었어요. 그렇다고 예식장 위치를 알려드린 것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나타나셔서 많이 당황스러웠었죠. 시모는 저희 엄마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고 있던 한복은 어디에서 구입한 거냐며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시장에서 9만 원 주고 대여한 한복이라며 설명을 하셨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에 온갖 짜증 섞인 표정으로 자기 아들의 결혼식 날 후질구레한 한복을 입고 왔다며 시댁 집안 개망신 주러 온 거냐면서 저희 엄마한테 예식장에 발도 들이지 말라는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시모의 성격이 고약한 건 충분히 알겠는데 그래도 도련님 결혼 축하해 주러 힘들게 왔으면 좋게 넘어가 줄 수 있는 걸 입고 있는 한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저희 엄마를 밀치는 행동은 결국 제 두 눈을 돌게 만들었습니다. 시모가 저희 엄마를 밀치자마자 저도 시모의 어깨를 사정없이 밀쳤어요. 그러자 시모는 저를 바라보면서 정신 나갔냐고 제 얼굴을 향해 사정없이 손을 올려쳤습니다. 엄마는 예식장에 도착하자마자 시모의 생각 없는 행동과 막말에 당황해하고 있었는데 제 얼굴에 손을 올린 행동을 보곤 이성의 끈을 놓아 버리셨어요. 시모의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었고 시모도 저희 엄마의 한복을 갈갈이 찢어버리면서 예식이 시작되기도 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도 엄마 편에 서서 시모에게 달려들었고 하객들이 몰려와 시모와 저희 모녀를 겨우 떨어뜨려 상황을 진정시켰습니다. 뒤이어 달려온 남편은 만신창이가 된 시모와 저희 모녀를 보곤 경악을 했어요. 남편은 예식장이 떠나갈 정도로 뭐 하는 짓이냐고 시모에게 소리를 질렀는데 그 순간 시부가 남편의 얼굴에 뺨을 올려쳤습니다. 예식장이 울릴 정도로 시부의 손바닥이 남편의 뺨을 강타하는 소리는 엄청났고 시부의 한마디에 남편은 두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한바탕 난리가 나게 되자 시동생과 예비동선의 가족들도 저희가 있는 곳으로 달려왔고 시동생이 저한테 어떻게 된 일이냐며 남편을 향해 다시 손을 올리려던 시부를 막아서며 화를 냈어요. 도대체 이게 다 뭐하는 짓이에요? 오늘 무슨 날인지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순 없었던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 어떻게 결혼식을 올려요? 이게 우리 탓이야? 저놈이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으니 당연히 잘못한 놈이 맞아야지. 끼리끼리 만난다더니 너희들 때문에 결혼 파투나게 생겼으니 그에 따른 손해배상 너희들이 알아서 보상해라. 법조인 집안과 힘들게 결혼 성사시켰는데 한순간에 모든 걸 물거품으로 만들어? 이게 왜 저희 탓인데요?
어머님이 먼저 시작한 거라고요. 저희 오늘 결혼식장에 조용히 있다가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얼굴 보자마자 막말하더니 저희 엄마한테 9만 원짜리 대여 한복 입고 왔다면서 집안 망신시켰다고 난리를 쳤다고요. 도련님 결혼식 축하해 주려고 먼 길을 오셨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이런 은혜도 모르는 썩어 빠진 집구석. 평생 얼굴 안 보고 살면 되잖아. 어차피 저는 내놓은 자식이나 마찬가지인데 더 이상 왕래하며 지낼 필요도 없겠네요. 오늘 있었던 일들 평생 기억하면서 살겠습니다. 나이 들어 병 들어 세상을 떠난다 해도 장례식장에 발도 들이지 않을 거니 그런 줄 아세요? 동생아, 오늘 결혼식 망친 거 정말 미안하다. 남편은 저희 엄마를 부축해드리면서 밖으로 나가자며 그 자리를 피하려 했는데 그 순간 예비 동서가 저희 엄마를 불렀어요. 엄마도 동서의 얼굴을 보더니 결혼식 축하해 주려고 왔는데 갑자기 일이 이상하게 흘러갔다며 난감한 표정으로 예비 동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와 예비 동서와의 관계를 가족 전체가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엄마는 시동생 결혼식을 온 게 아닌 예비 동서의 초대를 받아 결혼식에 온 거였습니다. 시모는 어떻게 된 상황이냐며 말을 더듬거리면서 식은땀까지 흘렸어요. 예비 동서는 한숨을 쉬면서 입을 열었고 저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엄마와 예비 동서의 사이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어머니께서 5년 전에 제가 일하는 곳에 의뢰인으로 찾아오셨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사기를 당한 적이 있어서 상담을 받으려고 오셨는데 크게 어려운 사건은 아니라 쉽게 해결을 했었거든요. 어머니께선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잠 한숨 못 자면서 힘들어 하셨던 게 해결이 되니 많이 고마우셨는지 정성이 담긴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셨어요. 그때 당시 제가 일이 바빠 집에 3달 동안 가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오래간만에 어머니께서 해주신 도시락을 보니 너무 감사했었고 그렇게 식사를 하면서 좋은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그때가 점심시간이라 다른 직원들은 식사를 하러 밖으로 나간 상태였고 저와 어머니만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모자를 푹 눌러 쓴 한 남자가 저희 사무실에 들어오더니 갑자기 흉기를 꺼내들어 저에게 달려들길래 영문도 모른 채 위협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범행을 저지르려 했던 남자는 예전에 제가 담당했던 의뢰인이었어요. 그때 당시 그 의뢰인이 잘못한 거라 결국 패소를 했는데 제가 변호를 못해 법정에서 지게 된 거라며 분노를 품고 있었고 절대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지르려 했었죠.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몸이 벽돌처럼 굳어 있었는데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어머니께서 제가 다치기라도 할까봐 뒤에서 그 의뢰인을 덮쳤고 몸싸움이 벌어졌었죠. 저도 그때를 놓치지 않고 남자 손에 쥐고 있던 흉기를 쳐낸 뒤 사무실 안에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는데 때마침 직원분들이 오셔서 상황을 마무리 지을 수가 있었어요. 만약 그때 어머니께서 제 옆에 없었다면 저는 어쩌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르는 아찔한 상황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어머니와 가끔 만나서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그때의 고마움을 잊지 않고 지금까지 관계를 지속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비 형님의 어머니실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었네요. 변호사였던 예비 동서의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자 시부모도 많이 당황했는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어요. 예전에 저희 엄마가 지인한테 돈을 빌려준 적이 있었는데 받지를 못해서
힘들어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변호사가 되돌려 받을 수 있게 해결해 줬다며 좋아했었는데 그 사람이 예비 동서였을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죠. 엄마는 시동생이 결혼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제가 위치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갑자기 제 앞에 나타나서 많이 놀랐었거든요. 그런데 예비 동서의 결혼식을 축하해 주려고 온 거였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거였죠. 시모는 그제야 저희 엄마를 잘못 건드렸다는 걸 직감했는지 엄마 앞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더니 좀 전에 했던 인간 이하의 짓을 저지른 행동에 대해 용서를 구했어요. 하지만 이미 엄마나 저나 너무 큰 상처를 받았었고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엄마의 모습이 충격적이었던 터라 쉽게 진정이 되지 않더군요.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실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무작정 일부터 저질러 버린 거예요? 제가 치과 의사면 뭐해요? 엄마가 이렇게 생각 없이 막무가내로 행동해서 결국 이 결혼 파혼되게 생겼잖아요. 엄마는 그 성격이 문제예요. 무작정 성격대로 들이받으려 해서 될 것도 안 된다고요. 내가 알았으면 이렇게 나왔겠니? 안 쓰더니 예식장에 왔을 때 당연히 우리 쪽인 줄 알았지. 예비 며느리 쪽인 줄 알았겠냐고. 너희들도 몰랐잖아. 그러니까 이건 충분히 실수할 수 있던 문제였고 용서도 받을 수 있다. 사돈, 상황을 심각하게 만들지 말고 일단 저희 조용히 해결합시다. 제 막내 아들 결혼은 해야죠. 지금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결혼식을 하겠다고요? 저는 딸 같은 정 변호사가 솔직히 이런 집안과 엮이는 거 반대네요. 능력 좋고 마음씨도 고운 정변이 고생길 훤한데 이 결혼 성사되길 바라는 게 정상이겠어요? 제 한복 갈갈이 찢은 것도 충격인데 제 딸 얼굴에 손을 올린 행동에 대해서도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정 변호사님, 이번에도 제가 의뢰를 신청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예식장에 CCTV에도 전부 찍혀 있을 테니 저 사람을 상대로 법정 소송 준비해 줄 수 있나요? 우리 가족이 받은 상처에 대해 저 사람들이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줄 수 있죠? 저도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을 눈앞에서 목격을 하게 되니 너무 충격을 받아서 말도 제대로 안 나오네요. 이런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가지 않았던 게 천만 다행인 것 같아요. 세종씨 집안이 상황을 이렇게 만든 거니 소송 준비해도 할 말 없지? 우리 가족이 받은 피해와 예비 형님이었던 가족분들이 받은 피해에 대해 소송 준비할 테니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이건 누가 봐도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었고 법적으로 풀어가야 해결이 될 것 같아. 우리 관계도 오늘로써 끝이야. 시동생은 예비 동서의 말에 고개를 떨궜고 다급해진 시부모는 법조인 집안 식구들에게 변명을 하면서 상황을 정리해 가려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수습은 불가능했어요. 하객들도 시부모의 행동에 많은 실망을 했는지 욕을 퍼부었고 하나둘 예식장을 떠나가게 되었네요. 시부모는 그제야 저와 남편에게도 용서를 구했지만 이번이 기회인 것 같아 단호하게 행동했어요. 저희는 예비동서였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체적인 피해와 정신적인 충격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시부모는 법정에까지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한 뒤로 위자료까지 전부 다 받아내었고 시부모의 곁에는 시동생도 떠나고 저희 부부도 연락을 끊어버린 채 살고 있는 중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용서는 힘들 것 같아요. 이 문제로 시부모는
자기 자식들의 얼굴을 평생 볼 수 없다는 게 불안했는지 시동생의 치과에도 찾아오고 남편의 공장에도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두 자식들이 떠나버리면 결국 본인들이 제일 많은 피해를 보게 될 거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된 상황인 거죠. 이미 두 형제는 확고하게 결정했고 현재 이사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곁에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본인들 잘못으로 떠나보냈으니 남은 인생 늙고 병들어 외롭게 보내셔야지 어쩌겠어요. 정말 지긋지긋했던 악연 끊어낼 수 있어서 속이 다 후련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7살 된 여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자신이 알지 못했던 일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생각지도 못한 경험을 하게 되거나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그런 일들이 자신에게 펼쳐지게 된다면 과연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사람 사는 인생 자체가 드라마라고 하지만 최근 1년간 저에게 있었던 일들은 너무 충격이었고 한동안 제정신으로 버틸 수 없을 만큼 힘든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는 3년 정도 지내왔고 시부모님 밑에서 꽃집을 함께 운영하고 있어요. 주변 상권이 시내권이 아닌 회사 주변이기 때문에 거의 하루가 배달 위주로 이루어지는 편이에요. 보통은 기념일 또는 생일 위주로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주문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남편과 만났을 당시 저도 근처 회사의 일반 직장인으로 비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잡다한 일을 맡아서 하다 보니 꽃 배달 온 남편과 가끔 얼굴을 보게 되었고 그런 사소한 만남이 점점 호감으로 발전하게 되면서 연인 사이까지 이어져 오게 됐네요. 남편과 결혼까지 하게 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마음 가는 대로 움직이다 보니 어느새 결혼식까지 진행되었고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시부모님 밑에서 일손을 도우며 지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시댁 집안에 비해 저희 집안이 가진 게 워낙 없어서 그런지 썩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가난이라는 틀을 깨는 게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성인이 되고 취업난에 뛰어들어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정신없이 발버둥 치며 살아왔는데 생각보다 모은 돈은 얼마 없었고 되려 무리한 노동력으로 치료비가 더 나가게 되는 악순환이 찾아왔어요. 아버지께서 몸소 누우시면서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통장을 낄 수밖에 없었고 부모님은 절대 받으려 하지 않았지만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안 좋은 상황들 때문에 제가 모은 돈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유 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부자가 아닌 더욱더 가난의 늪에 빠져버리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풍요롭게 사는 거 바라지도 않고 그저 삼시세끼 굶지 않고 마음의 여유만을 찾고 싶어 열심히 살아온 건데 사람의 인생이 마음먹은 대로 흘러가지는 않네요. 그게 인생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족한 저희 집안의 환경 때문에 시모는 결혼 초부터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고 결혼에 대해 남편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며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하지만 남편의 확고한 마음 때문인지 시모도 남편을 꺾지 못했고 겨우 결혼식까지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모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며 살게 되었어요. 너는 지금 우리랑 손발 맞추며 일한 지 몇 년째인데 아직까지도 뭐가 어디 있고 어떤 일부터 해야 하는지 모르는 거야? 아니 어떻게 그 머리로 회사에는 취직할 수가 있었던 거니? 시키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니 내가 찬소리 안 하게 생겼어? 그러니 회사에서도 남이 하기 싫은 잡일이나 하면서 살았겠지. 너 인생도 참 한심하다. 가뜩이나 칫불도 없는데 너희 사돈어른은 허리 다쳐서 누워만 있고 거동도 힘들어서 사부인이 뒤치다거리 다 해주니 삶이 좋아지겠어? 우리한테 빨대 꽂아서 버는 족족 갖다 바치고 있잖아. 우리 아들만 아니었으면 벌써 내쫓았을 텐데 내가 화내는 거
너는 이해해야 돼. 거참, 너무 말을 심하게 하는 거 아니야? 세아가는 뭐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랬겠어? 나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아침부터 그렇게 뭐라고 하면 시작되는 하루가 기분이 좋아? 왜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마음 좀 편하게 가져. 그렇게 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뭐가 있는데? 오늘 실수하면 내일 잘하면 되는 거지. 우리는 한평생 호흡 맞춰온 거지만 세아가는 이제 막 시작한 햇병아리잖아. 그럼 이런저런 실수도 눈 감아주고 하는 거야. 우리 예전에 했던 실수 그대로 하는 거니 이해해줘야지. 뭐든지 좋게 좋게 풀어나가려고 하다 보면 점점 괜찮아질 거야. 잘했다고 해야 더 열심히 하지. 맨날 윽박 지르면 잘할 것도 되려 못하는 거야. 저는 아무 말 없이 시모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에 잘하겠다고 상황을 모면하려 했는데 옆에서 듣고 계시던 시부가 불편하셨는지 시모에게 한 소리 하면서 불똥이 제가 아닌 시부에게 튀어버렸고 결국 부부싸움까지 번지게 되면서 되려 제가 이 집에 들어와 좋은 점이 하나도 없다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다른 직원분들도 몇 분 계셔서 서로 조심해야 하는데 기분 따라 행동하는 시모가 저는 참 어려웠어요. 어떤 식으로 비율을 맞춰야 할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했어요. 혼자 살아올 때도 불행했는데 저와 마음 맞는 남자 만나 행복하게 가정을 꾸리고 남편 닮은 아이 낳아 소박하게 살고 싶었지만 결혼해서 하나도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아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시댁과 같이 살았기 때문에 시모의 간섭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고 분가를 원했지만 쉽지 않았던 이유는 남편과 시부가 함께 새벽부터 매장을 오픈하고 하루 동안 해야 할 일들을 같이 회의하며 준비하기 때문에 분가를 해서 따로 나와 살면 불편한 부분들이 많아 시부모님도 그렇고 남편 또한 좀 더 생각해보자며 몇 번 미뤘었는데 결국 자연스럽게 더 이상 분가에 대해서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아 흐지부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리게 되었고 저 또한 포기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상황이 여의치 않은데 저 혼자 막무가내로 나간다고 해서 좋아질 것도 없으니까요. 되려 시모에게 더욱더 안 좋게 박힐 것 같아 입 다물고 있었습니다. 일이 바쁠 때는 제가 직접 운전하고 남편이 화환을 배달할 때도 있어요. 어쩔 때는 장례식장에 조문 화환이 너무 많아 남편과 함께 쉬지 않고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하루의 일과가 정신없을 정도로 바빠서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는 날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친정집에 가끔 내려가는 것도 눈치가 보일 정도로 불편한 점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단둘이 있을 때나 대화하지. 우리가 언제 시간이 있어? 나 다음 주 주말에 부모님 좀 뵙고 싶은데 다음 주 평일에 스케줄 보니까 크게 바쁜 거 없던데? 그때 잠시 다녀오면 안 돼? 인사드리러 간 지 너무 오래됐잖아. 그런가? 그렇게 오래됐다고? 몇 달 전에 잠깐 다녀왔잖아. 우리 일이 너무 바빠서 그런 거지. 4달 뒤면 명절인데 그때 다녀오면 안 돼? 당신 우리 어머니한테 뭐라고 그러게. 지금 시기에 다녀오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은데. 4달 뒤 명절? 그 말이 지금 왜 나오는 거야? 내가 다음 주에 부모님 얼굴 보고 싶다는 건데. 그리고 내 남편이면 당연히 이런 문제 해결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까지 어머님 눈치 보면서 말도 못하면 나는 어떻게 결혼 생활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야. 하루하루 숨 막혀 죽겠다고. 내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행동했으면 좋겠어? 숨 좀 쉬게 해줘. 알았어, 다녀와. 내가 어머니한테 말 잘해 놓을게. 그러니 열내지 말고. 나도 불편해 죽겠다고. 처음에는 듬직한 남편인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 점점 바닥이 드러났고 시모 말 한마디면 대꾸도 하지 못하는 한심한 남편으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남편과 대화한 그날 저녁
시모의 눈살이 찌푸러졌고 저를 향한 시선이 좋게 다가오지 않아 대충 눈치채며 조심히 시모 옆으로 다가가 말을 붙였습니다. 시모는 기다렸다는 듯 친정에 다녀오겠다는 제 말에 반기를 들었고 결국 저 또한 참아왔던 불만들을 털어놓게 되면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사태가 심각해졌어요. 잠깐 둘이 어디를 포내기라도 하면 꼭 뒷말이 나온다니까. 사돈댁에 가서 뭐하게?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가는 거야? 지금 여기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가뜩이나 일손 모자란데. 직원 한 명 그만둔 거 알지? 주문 들어온 거 제작하는데도 시간 모자라 죽겠는데. 지금 너 입에서 사돈댁에 다녀온다는 말이 나오니? 왜 이렇게 개념 없는 행동을 자꾸 하는 건데? 어머님, 저도 좀 쉬고 싶어서 그래요. 그리고 겸사겸사 부모님 얼굴도 보고 싶고요. 아버지 몸 상태는 어떤지 확인도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세요? 제가 뭐 그렇게 잘못했나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군말 없이 정말 열심히 시키는 건 다 하고 있잖아요. 하루 다녀온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그걸 가지고 개념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네가 이렇게 말대꾸 또박또박 하는 자체가 어른 공경하지 않고 개념 없는 행동이라는 거 모르는 거니? 내 아들이 몇 달 뒤에 명절이니까 그때 얼굴 봤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었다며. 그런데 그게 싫다고 난리치면서 화냈다고 나한테 한숨 쉬며 말하는데 네가 얼마나 우리 집안을 얕잡아 보고 있었으면 그런 말들이 나와? 오늘 너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 다시 한번 어디 다녀오겠다고 우리 아들을 통해 전달하려 하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 안 둬. 결국 남편을 째려보며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버렸고 너무 서러운 마음에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남편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 미안했는지 따라 나왔고 저를 보며 위로해 줄 거라 생각했지만 되려 미련한 행동을 왜 사서 하려고 기를 쓰냐며 명절 올 때까지 기다렸으면 좋겠다고 불난 집에 되려 부채질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 시모를 향한 분노가 남편에게 불똥이 튀었고 결국 소리 지르며 난리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융통성 있게 잘 설명해서 좋은 마음으로 보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모든 건 제 판단 실수였고 안 좋은 감정만 더 키우게 되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시댁 집안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예상 밖의 일을 저질러 버렸고 그날 바로 친정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전화에 불이 날 정도로 울려대고 있는데 절대 받지 않았어요. 오래간만에 부모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열자 연락도 없이 와서 그런지 당황한 눈빛으로 엄마가 저를 반겨주셨고 따뜻한 미소로 저를 안아주자마자 그동안 서러웠던 감정을 전부 쏟아내게 되었어요. 얼굴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니 엄마도 많이 놀란 듯 무슨 일이 있었냐며 물어보셨고 울음소리를 듣게 된 아빠가 천천히 문을 열고 걸어 나오셨어요. 허리 보호대를 착용하시고 나온 모습을 보니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결혼한 거에 대해 엄청난 후회가 밀려왔어요. 제가 곁에서 같이 있어줬다면 엄마도 힘들어하지 않았을 텐데 괜히 저 때문에 더 안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더 이상 이렇게 사는 건 저와 부모님 모두 불행해질 거라 생각돼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서 좋은 시간을 보낸 뒤 다음날 아침 일찍 다시 시댁으로 돌아왔어요. 예상했던 대로 저에게 시모는 달려들었고 남편도 화가 많이 났는지 저를 향해 쏘아붙이는 시모를 말리지 않고 지켜보며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도대체 말이야. 결혼 왜 한 거야? 우리 집안 말아먹으려고 결혼한 거니? 내가 그랬지. 명절날 찾아뵀으면 좋겠다고. 일도 못해 말귀도 못 알아먹어. 도대체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너 하나 없어서 얼마나 일이 바빠졌는지 알아? 직원 한 명 그만둬서 힘들어 죽겠는데 너까지 나가면
두 명분을 내가 혼자 다 처리해야 되잖아. 이럴 거면 당장 이혼해라. 제가 결혼한 이유가 뭐예요? 저 사람이랑 잘 살아보려고 결혼한 거지. 이 집안에서 평생 욕먹으며 일하려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저도 이 집구석에 붙어 사는 거 싫고요.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혼하겠습니다. 저도 그걸 바라고 있었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 고민할 필요도 없었네요. 먼저 속 시원하게 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당장 이혼 도장 찍을 테니 그런 줄 아세요.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 저는 짐 정리하러 먼저 들어가 볼게요. 이혼할 마당에 여기에 앉아서 일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오늘까지 일한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계산해서 통장으로 입금해 주세요. 잠깐만, 기다려봐. 왜 이렇게 극단적이야? 지금 우리 엄마는 당신에게 잠시 화가 난 것뿐이잖아. 일이 바쁜데 연락 한 통 안 받았고 무조건 감정적으로 나가니까 당연히 서운한 말이 나갈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지금 이혼하겠다고 당신까지 소리치면 어떡해? 그러지 말고 화 좀 가라앉혀. 어머니도 이제 그만하세요. 이혼하면 되려 손해인 거 몰라요? 왜? 이혼하면 막 부려먹을 사람 없어서 그런 거야? 딱 보니 그거네. 직원은 눈치 봐야 하는데 마누라는 눈치 안 봐도 되고 막 부려먹을 수 있으니 이만큼 편한 직원이 어디 있어. 당신이랑 나랑 껍데기만 부부 사이지 그냥 당신 집안에 가정부나 다름없잖아. 일 끝나서 집에 가면 저녁 밥상 차리고 빨래하고 다음날 출근해서 욕 먹어가며 잡일은 내가 다 하고 이게 부부야? 한 번만 더 내 몸에 손대기만 해봐. 그땐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잘 먹고 잘 살아, 이 나쁜 놈아. 시부모와 남편 모두 생각지도 못한 반응에 당황하면서 급하게 말리기 시작했어요. 그나마 인간적으로 대해주신 분은 시부였기 때문에 저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고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떨구고 있자 시모가 아닌 시부가 미안하다며 앞으로 스트레스 받지 않게 자기가 처신 잘하겠다고 흥분해서 몸을 떨고 있는 저에게 부족한 집안과 결혼해서 제가 이 꼴을 당하는 것 같다며 미안해 하셨습니다. 침착하게 대화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시부의 모습에 극도로 흥분을 했었던 마음이 조금씩 진정이 됐고 시부는 그런 저를 바라보더니 저녁 안 먹어서 배고프지 않냐며 잠시 장례식장에 화환을 배달해야 하는데 같이 가지 않겠냐고 저를 타일렀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차에만 있으라며 급하게 저를 태웠고 돌아오는 길에 점심이나 같이 먹고 들어가자며 애써 웃어 보이셨습니다. 마지못해 차에 올라탔고 달리는 차 안에서 밖의 풍경을 보며 아침부터 장례식장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그 거리가 멀지 않았는데 드라이브하는 느낌이 들어 조금씩 기분은 가라앉았고 어느새 도착한 장례식장에서 시부는 조문 화환을 내려주고 있는데 저도 그냥 차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시부를 따라 일손을 도와주고 있는데 제 앞으로 지나가고 있는 장례 행렬에 잠시 멈추어 기다리고 있는 찰나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들고 있는 영정사진이 눈에 들어왔고 저도 모르게 장례 행렬을 막아섰어요. 사람들은 갑자기 막아선 저를 향해 이상한 눈빛을 보내며 화를 내고 있었고 뒤에 있던 운구차 또한 비키라며 클렉슨을 울리고 있는데 앞을 가로막아선 분들이 얼굴을 보곤 기겁을 하며 뒤로 넘어졌고 영정사진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하는 저를 보고 있던 다른 분들 또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모두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고 다른 한 분이 저에게 급하게 달려와 얼굴 여기저기를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다가온 영정사진을 천천히 들어 다시 확인한 순간 충격적이게도 저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었어요. 비슷한 정도가 아닌 너무나도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모습이 영정사진에 담겨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또한
말도 안 된다며 놀라기 시작했고 생전 처음 보는 이름을 부르면서 제가 살아 돌아왔다며 믿을 수 없는 표정으로 손과 얼굴들을 만져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제 앞에 오열을 하던 한 사람이 정말 살아 돌아온 거 맞냐고 물어보자 그제야 정신 차린 저는 아수라장이 된 장례 행렬을 보고 죄송하다며 뒤로 물러나려고 하는 순간 제 손을 확 잡아끈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를 못 알아보겠냐고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당황했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자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영정사진에 있던 아버지인지 확인해보면 되지 않겠냐고 관을 들춰보라며 다른 사람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어요. 당황한 사람들이 아닐 거라며 비슷한 사람일 뿐이라고 했지만 절대 그럴 수 없다면서 관을 들춰보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우왕좌왕하며 관계자를 불러 관을 다시 안으로 들여보냈고 제 팔짱을 낀 채 놓지 않으려 애쓰고 있는 여성분은 아마도 영정사진에 있던 어머니 같았습니다. 너무 당황한 저도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핸드폰에 있던 사진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 사진 속에 있던 모습은 전부 저와 똑같이 생긴 얼굴이었고 관뚜껑이 들춰지는 순간 두근거리는 심장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로 긴장된 상태로 천천히 걸어가 감싸져 있는 얼굴을 들추자 믿을 수 없는 정도로 똑같은 얼굴을 하고 눈을 감고 있는 제 자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너무 놀라 입을 틀어 막았고 똑같이 생긴 모습에 장례식장은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저를 찾고 있던 시부가 제 옆으로 다가왔고 관 속에 있던 여자의 얼굴과 저를 번갈아 보며 시부 또한 놀라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진행이 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고 한참을 멍하니 있던 두 분이 저에게 다가와 말을 이어가기 시작했어요. 이게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 저도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다면 둘은 쌍둥이 같은데 왜 몰랐지? 그때 알았더라면 우리가 데려왔겠지. 당연히 고아원에서는 이제 막 태어난 신생아가 우리 딸 미영이 혼자였으니까 당신이 몰랐겠지. 그럼 이 여자는 그냥 닮기만 한 사람이라는 말이야? 그래도 그렇지 얼굴이 너무 똑같잖아. 혹시 뭔가 아는 거 없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쪽 집안에서 무슨 말 들은 거 없으세요? 전혀요. 저는 어렸을 적부터 저희 부모님과 함께 살았는데요. 지금 하시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때의 기억이 잘 떠오르진 않지만 제가 몸이 좋지 않아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 상태였어요. 그래서 아이를 너무나 원했던 제가 남편과 상의 후 고아원에 찾아가 입양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고 때마침 저희가 찾아간 곳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아가 울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어찌나 불쌍하고 안타까운지. 그래서 원장님과 상담 이후 저희 집으로 데려와 지금까지 잘 살며 지내왔었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도중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저희와의 인연이 끊어지고 말았네요. 제 딸을 입양할 때 신생아는 우리 딸 말고는 없었는데 갑자기 저희 앞에 똑같이 생긴 얼굴이 나타나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 믿을 수가 없어서 저희 남편도 관에 있던 저희 딸의 얼굴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었나 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현실을 알게 되니 어느 정도 마음이 추스러지긴 하지만 그쪽 부모님한테 들은 게 전혀 없나요? 지금까지 말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네요. 엄청난 말들을 듣게 되었고 저와 똑같이 생겼다며 제 손과 얼굴을 계속 만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냐며 연락처를 물어보았고 얽혀있는 실타래를 풀어야 진실을 알 것 같아
장례식장에서 인사를 드린 뒤 옆에 있던 시부에게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며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고 현관문을 열어 급하게 물어보았어요. 제가 정말 친딸이냐고 물어보자마자 부모님의 얼굴은 정색이 되었고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와 어색한 웃음으로 당연한 거 아니냐고 제가 한 물음에 답을 해줬어요. 당연하다는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떨림에 모든 걸 알 수 있었고 진실을 얘기해줬으면 좋겠다며 장례식장에서 사진 몇 장을 핸드폰으로 전달받았던 걸 보여주자 경악을 하며 바라보셨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말도 안 된다며 어떻게 똑같은 얼굴이 있을 수 있냐고 믿을 수 없는 표정을 보여주셨고 그제서야 어머니는 어렵게 입을 떼셨습니다. 그리고 듣게 된 사실들은 충격적이게도 37년 동안 제가 알지 못했던 진실이 밝혀지고 말았네요. 너희 아빠랑 내가 예전에 잠시 고아원에 들린 적이 있었지. 너도 잘 알다시피 엄마 몸이 좋지 않잖아. 그래서 아기를 가질 수 없다는 판정을 산부인과에서 듣게 되었고 고민 끝에 너희 아빠와 함께 고아원을 찾게 된 거야. 그런데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네가 엄마의 품에 안기지 못해서 그런지 슬퍼하는 목소리로 울고 있더라고.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데려오려고 결심을 하게 되었고 원장님과 상담 끝에 우리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단다. 그런데 그때 원장님이 그러셨어. 네가 고아원에 오기 일주일 전에 신생아 한 명이 왔었다고. 아무래도 너를 낳아준 친엄마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둘은 키우기 힘드니 한 명을 고아원에 두고 온 것 같아. 그런데 너까지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지 일주일 뒤에 너도 고아원에 두고 간 것 같구나. 그때는 알지 못했어. 그냥 우리가 너를 데려오기 일주일 전에 신생아 한 명이 왔었는데 누군가 데려갔다는 말만 들었었지. 그게 너와 똑같이 생긴 쌍둥이였을 거라곤 전혀 알지 못했단다. 그리고 지금까지 너희 친모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아있는지, 세상을 떠난 건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굳이 너한테 입양했다는 말을 꺼내서 상처 줄 이유가 없잖니. 37년 동안 단 한 번도 너를 내 딸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단다.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같은 날 태어나 다른 시기에 저와 똑같이 생긴 쌍둥이는 엄마의 손에 고아원으로 버려졌던 거였고 그걸 37년 만에 알 수 있었습니다. 긴 세월 동안 한 번도 만나지 못했었던 제 쌍둥이를 장례식장에서 보게 된 건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네요. 할 말을 잃었고 지금까지 이런 문제들을 저에게 말하지 않았던 부모님께 잠시 서운했었지만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꺼내지 않았던 진실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그분들에게 전화가 왔고 저희 부모님 얼굴을 보고 싶다며 집 주소를 요청했습니다. 부모님께 설명을 하자 흔쾌히 응했고 쌍둥이였던 그 사람의 부모님이 저희 집으로 들어오셨어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저와 부모님의 상태를 확인했고 제 딸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런 인연을 만들어준 것 같다며 밖에서 누군가 대기하고 있었는지 집으로 불러들였고 무언가를 귓속말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 뱃속에 나와 다른 부모를 만나 37년 만에 각자의 인생을 다르게 살아왔던 저희가 비록 살아서 만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각자 부모는 잘 만난 것 같아 어느 정도 마음의 위안은 되었고 저희 부모님과 한참을 대화하다가 돌발적인 질문에 당황을 했고 부모님 또한 어쩔 줄 몰라 하며 돌발 질문에 쉽게 답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저도 부모로 받아들여 주실 수 있나요? 제가 그동안 너무 힘들었었는데 이렇게 얼굴을 보게 되니 제 딸이 살아있는 것 같고 어느 정도 마음에 진정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하늘이 무너질 정도로 살고 싶지 않았었거든요. 가끔 얼굴만 보여줘도 되니 저희와 관계를 유지해줄 수 있으실까요? 이것 또한 인연인데 제발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해야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그건 저희도 이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한평생 함께했던 딸이 세상을 떠났으니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 딸 또한 모든 걸 이해해 줄 거예요. 우리 딸 어떻게 생각하니? 가끔이라도 얼굴 보여드릴 거니? 두 분의 진지한 대화 속에 저 또한 거절할 수 없었어요. 저를 세상 떠난 딸처럼 생각해 주고 있었고 앞으로 가끔 얼굴 보러 와도 되냐며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 제가 어찌 거절할 수 있겠어요. 얼굴 보여준다고 해서 닳게 되는 것도 아니니 그분들의 의견을 따르기로 결정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이런저런 대화가 한참 동안 오고 갔고 제가 결혼을 했고 시댁 집안과 함께 꽃집을 운영한다고 얘기하니 그분들 또한 저희 꽃집을 잘 알고 계셨고 꽤 자주 주문을 하신 것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37년간 제가 알지 못했던 비밀이 밝혀지면서 또 다른 삶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는 며칠 뒤 다시 시댁으로 들어갔고 시부는 제가 겪은 상황에 대해서 가족들에게 설명을 하지 않았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는 눈치였어요. 시부는 묵묵히 하시던 일을 계속 하셨고 시모는 제가 들어오자마자 잔소리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만 좀 해.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고 사람이 살면서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거지. 그것 가지고 맨날 헐뜯으려 하다니 당신 정말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되지 않아? 한 번만 더 내 앞에서 우리 며느리 닥달하기만 해봐. 내가 뭘 어쨌길래 바람 쐬고 오라고 했다고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집에 팔도 안 들여놔? 지금 며칠이나 지난 줄 알아? 그동안 뭐 했어? 집안이 아주 난장판인 거 알아 몰라? 오늘 들어가자마자 집안에 있는 빨래랑 대청소 싹 다 해놓고 방으로 들어가거라. 얘가 이제는 내가 하는 말에 대꾸도 안 하네. 입에 지퍼를 채웠나? 왜 말이 없어? 당신 살판 났지? 아버지가 전화하지 말라고 그래서 전화 안 하고 두고 보고 있었는데 정말 이건 아니지 않아? 결혼이 장난이야. 어떻게 된 게 항상 개인주의야. 얼마나 많은 일들이 밀려 있었는 줄 알아? 아버지가 말을 그렇게 했어도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되지. 진짜 나랑 이혼하려고 작정이라도 한 거야? 제발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행동해. 이게 지금 무슨 말이야? 우리 딸 결혼해서 이런 수모 겪고 있었던 거니? 엄청 잘해주신다고 하더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사람을 아주 잡아먹을 듯이 달려드네. 이런 집안과 더 이상은 엮이지 마라. 당장 이혼하고 새삼 살아라. 어차피 하기도 없고 아직 나이도 창창한데 하고 싶은 거 하며 살면 되잖니. 그리고 김비서 일로 와봐요. 여기와 관련된 업체 전부 계약 끊으라고 하세요. 여기 근처에 저희와 연관되어 있는 회사 연락해서 꽃 배달할 거면 저기 옆에 있는 매장 있죠? 저기로 주문하라고 지시하세요. 이런 집안 아주 씨를 말려버려야 돼. 감히 내 딸을 건드려? 나 참 어이가 없네. 당신이 누군데 내 딸 하고 있는 거야? 너 꽤나 믿는 구석이 생긴 것 같은데 그래서 어쩌게? 이혼이라도 하게? 내가 너를 놔줄 것 같아? 영업방해로 저 사람 당장 신고하기 전에 안 끌고 나가? 별것도 아닌 게 뭘 끊어? 시모는 어떤 상황인지 전혀 사태 파악을 하지 못했어요. 주변의 회사에서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꽤나 영향력이 있는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고 주변 회사들과 상생하며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양어머니의 연락 한 통이면 주변에 있던 회사들 또한 웬만하면 따라줄 정도로 어느 정도의 위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걸 알지 못했던 시모는 평소와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었고
이런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된 양어머니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모든 걸 동원해 시모의 집안을 망하게 만들려고 작정하셨어요. 결국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된 시모는 저와 남편이 이혼을 한 뒤에도 자존심 굽히지 않더니 저에게 찾아와 무릎을 꿇으며 그동안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했습니다. 마음 같아선 절대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지만 그동안 저에게 잘해주신 시부의 행동들이 떠올라 양어머니의 행동을 멈추게 했고 그 뒤로 시모와의 인연이 정말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과분한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과 양부모님까지 생겨 행복합니다. 저보다 먼저 태어난 쌍둥이였던 언니는 세상을 떠났지만 저에게 좋은 부모님을 보내주셔서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많은 걸 느낄 수 있네요. 너무나 과분하게 대해주시고 계세요. 저희 부모님의 건강 상태가 걱정이 되셨는지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많은 걸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이 잘 살아갈 수 있게 넓은 집 또한 제공해 주셨어요. 그저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셨고 곁에만 있어주며 저를 딸처럼 생각해 주시는 게 전부인 양부모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은 모두 잊어버리고 지금 현재 행복한 삶을 만끽하며 살고 싶어요. 그리고 먼저 세상 떠나게 된 쌍둥이 언니와는 37년 동안 단 한 번도 얼굴 본 적 없지만 이런 식으로 알 수 있게 된 것 또한 인연이라고 생각해요. 그곳에서도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사람 인연이라는 건 살면서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 또한 항상 꽃이 필 수 있게 언제나 뒤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